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어라. 관아 마당에 아이 하나가 끌려와 있었습니다. 10살 남짓.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미를 산에 버렸대. 고려장이래.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을 거야.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미를 산에 버린 아이가 왜 울지 않는 걸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때마침 이 산마을에 귀향을 온 판관이 있었습니다. 유배를 와서도 꼬박 제사를 지내는 유생이자 한양에서 이름을 날렸던 명판관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띈 이 소년, 죽어 마땅한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순야담은 늘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빛 아래 15가구 남짓. 산등성이에 일군밭 몇 되기가 전부였습니다. 이 마을에 홀어머니와 아이가 살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이 곳곳 내려앉아 비가 오면 안에서도 새었습니다. 마당이라 부르기 민망한 흙바닥에 김장독새.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이. 한이는 10살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밭에 가서 물을 길어다 채웠습니다. 돌아와 부엌에 불을 넣고 죽을 쑤었습니다. 좁쌀에 무척 말린 것을 넣은 묽은 죽. 제대로 된 밥은 열흘에 한 번 먹을까 말까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면 한이는 상을 차렸습니다. 죽 한 그릇과 간장 종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도 앉아서 먹어라. 한이가 답했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챙기고 자신은 꾹 참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잦았습니다. 밤이면 기침 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약초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이는 산을 잘 알았습니다. 어디에 칡뿌리가 있는지, 어디에 도라지가 숨어 있는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캐온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거 먹으면 기침이 나아져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내가 산에서 캐온 약이 제일 잘 듣는다. 한이도 웃었습니다. 이 집에는 벽에 붓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먹으로 쓴 글씨. 인이애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네 가지라 했습니다. 한이의 아버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마을의 훈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산골 훈장.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인이애지.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 까닭을. 한이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인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의는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예는요?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한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하나, 사람은 배가 고파도 사람이다. 가난해도 사람이다. 예를 잃으면 그때 사람이 아닌 거다. 한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이 깊었습니다. 기침이 어머니보다 더했습니다.
약을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산속의 절을 오가며 빌고 또 빌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사를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들어 산에 묻었습니다. 한이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벽에 글씨를 보았습니다. 이니에지. 아버지의 손끝이 남아있는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삼촌이었습니다. 옷이 걸레짝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형수님, 삼촌이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맛 한 떼기만 팔면 되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밭이 없으면 우린 굶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금방 돌려놓을게요. 투전에서 딸 때가 있는데 미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한이를 보았습니다. 한이는 부엌 앞에 서서 삼촌을 보았습니다. 삼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이는 그 눈을 알았습니다. 투전판에서 돈을 다 잃은 사람의 눈.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거둔 돈까지 뺏어간 눈. 도박에 미친 자의 눈이었습니다. 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만히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삼촌이 마당을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다음에는 내가 직접 팔아넘길 겁니다. 돌아보지 않고 횡하니 떠났습니다. 한이는 삼촌의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작은 초가집의 밭초금.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삼촌이 팔아넘긴다면 한이와 엄마는 당장 길에 나앉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한이는 어머니가 잠든 뒤에 밖에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서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산. 짐승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한이는 오래도록 그 산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삼촌은 자주 왔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밭을 팔아야겠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논이 아니라 겨우 밭입니다. 팔아도 얼마 안 나옵니다. 삼촌이 올 때마다. 한이는 부엌 앞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촌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이 더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올라앉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님, 제발 좀 들어요. 이번에만 미천을 대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는 형이 다 해줬겠지. 형이 죽으니까 형수가 다 해먹으려는 거야? 나도 이 집안 사람이야. 주먹으로 마루를 쾅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깨졌습니다. 죽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쌀알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한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쌀알을 주었습니다. 한 톨, 한 톨. 흙이 묻은 쌀알을 손바닥에 모았습니다. 삼촌이 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이가 삼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내가 어쩔 건데. 한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진 한이는. 그러나 아픈 것도 잊고 쌀알을 주었습니다. 삼촌이 혀를 찼습니다. 독한 놈. 마당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뒤 한이가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이 밤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산 너머 절에 가 계십시오. 어머니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삼촌이 밭을 가져갈 겁니다. 밭만이 아닙니다. 이 집도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삼촌은 어머니를 해코지해서라도 밭을 빼앗을 겁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안 된다. 이 어미가 사라지면 삼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한이가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버렸다고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고려장 말이냐? 네,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를 산에 버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들겠지요. 어머니가 한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절에 가 있는 건 상관없지만 그건 안 된다. 한이가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삼촌도 감히 저희 집과 밭을 어쩌지 못할 겁니다. 괜히 욕심냈다가 어머니를 버린 저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도박이고 뭐고 마을에서 쫓겨날 테니까요. 어머니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고발당하면 어쩌고? 한이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 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입니다. 절대로 삼촌의 노름빚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한이의 단호한 말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한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러다가 삼촌은 어머니한테까지 손찌검하게 될 것이고, 저나 어머니나 굶어 죽기 전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박에 미친다면 애미애비도 없다고. 그만큼 삼촌은 미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이를 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도 한이도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한이가 짊어질 짐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못해 승낙하였습니다. 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을 오가며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잠시 세상을 잊고 쉬십시오. 어머니가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내 아들아, 부디 무리하지 말거라. 내가 없으면 이 어미도 살 이유가 없어. 한이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한이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이가 산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밤길도 알았습니다. 어디서 짐승 소리가 나는지,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절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이가 큰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맡아 주십시오. 스님은 이미 두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누웠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러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연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염주를 돌리면서 답하였습니다. 하니 내가 가는 길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있기를. 스님은 아이의 고생길을 훤히 내다보는 듯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이를 보았습니다. 한이가 다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머지않아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이 그놈이 어미를 산에 갖다 버렸대. 고려장이라고? 머리에 피도 안 마는 녀석이? 글쎄, 밤에 몰래 업고 갔다는 거야. 어미가 병이 깊었으니까 귀찮았겠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이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놈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불효자, 폐류나, 여기저기서 돌덩이가 날아왔습니다. 한이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터지고 팔다리가 찢겼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이는 꿋꿋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너무 아플 때는 스스로 약초를 빻아서 발랐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삼촌이 기겁했습니다. 형수를 산에다가 버렸다고? 이런 미친놈이 있나. 독하다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이런 상황에서 집이나 밭을 빼앗으려 들면 틀림없이 나까지 공모했어. 형수를 산에 버렸다고 욕하겠지. 명망 높은 훈장이었던 형을 배신하고 조카를 꼬드겨 형수를 버린 남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른인 자신은 더욱 더 독박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돌팔매와 매질에 한이보다 먼저 죽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사주한 거 아니야? 삼촌은 기겁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한이 저 녀석이 한 것이네. 같은 노름꾼들도 삼촌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무리 도박을 해도 우린 사람 새끼랑 어울리지. 가족을 산에 버린 놈이랑은 상종할 수 없네.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게 될 판입니다. 안 되겠다. 내가 먼저 한이를 고발해야겠다. 삼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즉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아전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또를 뵈러 왔습니다. 제 조카놈이 형수를 산에 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병든 어미가 짐이 됐나 봅니다. 아전이 물었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마을 사람 모두가 압니다. 어미가 사라진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촌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형이 일찍 가고 형수마저 이렇게 되니 삼촌 된 도리로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뻔뻔한 얼굴이었습니다. 형수의 밥상을 걷어찬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삼촌을 데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이의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한이라는 놈이 누구냐? 한이가 나왔습니다. 포졸이 한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미를 어디다 버렸느냐, 이놈. 한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녕 죽고 싶은 게냐? 퍽, 퍽. 포졸들이 한이를 몽둥이로 때리고 관하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잠시 삼촌과 눈이 마주쳤지만 삼촌은 눈을 피했습니다. 한이가 줄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마을 길을 지나자 사람들이 늘어서서 보았습니다. 아낙네가 침을 뱉었습니다. 쯧, 쌍놈. 한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잘못 말했다가는 당장 어머니가 계신 곳이 탄로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삼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이가 입을 여는 순간 어머니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이가 끌려가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의 글과 집,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지킬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시선의 뜻을 몰랐습니다. 한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이는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산을. 한이는 곧바로 관아의 옥에 갇혔습니다.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좁은 방에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었습니다. 밥이 들어왔습니다. 옥졸이 밥그릇을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불효자에게는 밥도 아깝지만 법이 그러하니 먹어라. 한이가 밥을 보았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이가 걱정하는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 약초를 다려 드려야 합니다. 기침이 심해지셨을 겁니다. 밤이 되면 산이 춥습니다. 절에 이불이 넉넉했던가. 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단은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삼촌이 옥에 찾아왔습니다. 한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하나. 누가 들을까 속삭였습니다. 정녕 형수를 버린 게냐? 한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삼촌이 다 해결해 줄게. 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촌의 눈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투전꾼의 눈이었습니다. 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죽어나와야겠구나. 그래야 삼촌이 합법적으로 집과 밭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욕심을 냈다가는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삼촌은 조심했습니다. 내가 옥에서 썩든 말든 나는 알바 아니다. 일어서며 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형이 너한테 글을 가르쳤다지. 글 배워서 뭐하냐. 어미 하나 못 살리는 놈이. 한이의 눈에 불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 부모가 살아계시면 자식 혼자 먼 곳에 가지 않는다. 가더라도 반드시 갈 곳을 알린다. 한문이었습니다. 논어였습니다. 한이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글을,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베꼈던 그 글을 어둠 속에서 혼자서 읊고 있었습니다. 인이의 지. 이는 사랑이며 의는 옳은 길이며
예는 섬김이며 지는 배움이다. 그 의미를 깊이 알진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알려준 것을 연불처럼 되뇌며 한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의 담 너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산골마을로 귀향을 온 사내였습니다.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갓이 낡았고 도포가 해져 있었습니다.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의욕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 사내는 전직 판관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이 높았던 명판관. 그러나 윗사람에게 밉보여 유배를 왔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판관은 오늘 돌아가신 부모의 제삿날이라 제사를 올렸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제사만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사람됨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는데 바로 옆에 감옥에서 아이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마을 감옥 옆에 자리한 집. 사실상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한양의 높으신 판관이었기에 사또도 이 사람에게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판관 역시 최근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미를 산에 버린 아이가 옥에 있다. 판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죽일 놈. 안 그래도 집을 나서려던 참임입니다. 옥으로 가서 그 아이를 한번 볼 참이었습니다. 막상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니 그 아이의 불효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라면 관심도 없을 텐데 아이가 그랬다니 호통이라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논어였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홀로 먼 곳에 가지 않는다. 그 소리에 판관이 멈췄습니다. 불효자라는 아이가, 어미를 산에 버렸다는 아이가 옥 안에서 논어의 효도 구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판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논어를?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불효자가 효도의 글을 읊을 리가. 판관이 오래도록 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으로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포졸들이 삼지창으로 막으려다가 그를 알아보고 조용히 물러섭니다. 판관이 뒷짐을 진 채 다가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낭낭하고 심지가 굳은 목소리. 한양에서 오랜 세월 재판을 해오면서 판관은 죄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격과 기운 그리고 심성을 알아채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물며 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판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어미를 버린 천하의 불효자라고? 판관의 눈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오래오래 한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직접 내막을 알아봐야겠다. 판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유배를 오면서 잃어버렸던 명판관의 감각이 소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한 이의 누명을 벗겨주고 악인에게는 철퇴를 내렸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조정에서는 이 판관을 내친 것입니다. 그래도 판관을 총애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판관은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 판관의 눈빛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판관이 달라졌습니다. 감옥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과 삼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러 추상 같은 표정을 지으며 한이를 마당에 끌어다 놓고 추궁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진짜 불효자라면 더더욱 엄벌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판관의 기세에 사또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판관이 한이를 직접 신문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마다 판관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역시 한양의 명판관이시구나. 그래, 판관께서 직접 신문한다면 한이 저놈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이야, 아주 오랜만에 이 산골에도 큰 구경이 났네. 아이들도 데려가야겠어. 불효자가 어떤 벌을 받는지 톡톡히 보여줘야지. 산골 마을인데도 산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까지 빼곡히 몰려들었습니다. 판관이 매서운 눈빛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어미를 어디에 버렸느냐? 이 실직고 하지 못할까? 한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관이 돌아서며 혀를 찼습니다. 쯧, 고약한 놈. 삼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놈은 매를 더 때려야 합니다. 판관이 삼촌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이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그 기세에 사또도 나서지 못했고 포졸들도 몽둥이를 거두었습니다. 만약 판관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한이는 벌써 멍석마리를 당했을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판관이 직접 나섰으니 그 죄목이 명명백백하게 천하에 드러나고 마침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니 마을 사람들은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판관은 호통을 쳤습니다. 동서고금의 경전을 들었어.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듯 주옥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한이에게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금세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이는 넓은 감옥이 아니라 이번에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판관이 혼자 조용히 옥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각이었습니다. 옥졸에게 밥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저 아이에게 넣어 주거라. 될 수 있으면 따뜻한 걸로. 옥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으리, 아까는 혼쭐을 내시더니 시키는 대로 해. 판관이 어둠 속에서 옥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이가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밥을 보다가 한 숟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밥을 내려놓았습니다. 판관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배가 몹시 고플 텐데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왜 밥을 안 먹는 거지? 다음 날부터 판관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평소에 어떤 아이였소? 글쎄요, 조용한 아이였지요. 말이 없고 밤에 산에 올라간 적이 있소. 그러고 보니 어미가 사라진 뒤로 밤마다 산에 올라갔다더군요. 사람들은 뭐라 하던가? 어미가 죽었나 확인하러 간다고들 했지요. 소름 끼친다고.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판관의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죽었나 확인하러? 아니, 살아 계시니까 올라간 거 아닌가. 판관이 한이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옥에서 보았던 손.
거칠었습니다. 산을 탄 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탄 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탄 손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훈장이었다지. 판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불효자인데 옥에서 논어를 외우고 밤마다 산에 올라가고 혼자서는 차마 밥을 먹지 않는다. 판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어딘가에 어머니를 모셨구나. 아까 한이를 신문할 때 옆에서 한술 더 뜨던 아이의 삼촌이란 자가 떠올랐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도박에 미친 자였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악한이었습니다.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들이 존경했던 훈장이었던 아버지, 어머니를 끔찍하게 모셨던 아이, 그리고 도박에 미친 삼촌. 감이 왔습니다. 수십 년간 명판관으로 지냈던 재판관의 감각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죄인인지. 그러나 판관은 죄상이 드러나도 시원해하기보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어찌 이 모든 걸 감당하려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삼촌 역시 판관의 심상치 않은 처사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장 매질을 해서 죽여도 모자를 불효자를 이런저런 말로 호통을 치며 시간을 끄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당장 한이가 멍석에 말려 죽어나가야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될수록 혹여나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기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판관이 마을을 돌며 이것저것 캐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삼촌은 즉시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유배 죄인이 관아 일에 참견하고 있습니다. 죄인 주제에 주제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명판관께서 잘하고 계시지 않소. 삼촌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 판관 역시 죄인이 아닙니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이 한술 더 떠 기름을 뿌렸습니다. 혹시 판관이 한이에게 뇌물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한양에서 죄인에게 뇌물을 받다가 내려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그 소문은 삼촌이 지어낸 것입니다. 이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진짜요? 이장은 그 즉시 아전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전은 사또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또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이 마을의 수령은 자신입니다. 재판관의 역할 또한 사또가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배를 온 판관이 아무리 한양에서 높은 이였다고 하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판결을 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고발을 들으니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또는 벼르고 벼르다가 판관을 관하로 소환했습니다. 판관이 뒷짐을 진 채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사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경고했습니다. 이보시오, 유배 죄인이 관아 사건에 간섭하면 안 돼요. 부디 자신의 본분을 알길 바라오. 판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양이었다면 일개 사또가 어디 감히 나서냐고. 호통을 쳤겠지만 자신은 엄연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한양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직급 또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 판관의 표정을 보고 의기양양해진 사또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불효자 사건을 내가 맡겠소. 당신은 빠지시오. 판관이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유배 죄인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관할을 돌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촌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동네 건달들을 불렀습니다. 산을 뒤져봐라. 형수가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 절이든 움막이든 뒤져. 찾으면 내가 크게 한턱 쏜다. 건달 둘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판관 또한 그 움직임을 알아챘습니다. 한양에서 판관을 모셨던 수하들이 가까운데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판관이 결심했습니다. 다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일개 백성으로서 사또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직책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확한 판결과 명명백백한 재판만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관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아무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소. 사또가 당황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판관에게 경고를 한 것에 대해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마침내 권위를 되찾고 한양에 내로라 하는 고위관리를 혼내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겁도 났습니다. 나중에 판관이 복권되어 궁으로 돌아가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판관이 다시 돌아와 허리를 숙이니 사또는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판관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또, 이 사건 공개신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또가 답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판관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또가 판관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이오? 사또 역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관의 간절한 마음이 사또마저 움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 질문마저 거부하고 이대로 내쫓을 심산일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사또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정령 판관께서 선을 넘으시려는 게요. 그래도 예우하여 판관이라 불러들였더니 나를 가르치는 게요. 그 말에 판관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판관이 말했습니다. 공개신문을 하게 해주시오. 사또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공개신문이라 하셨소. 재판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사또의 권한이었습니다. 공개신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판관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대신 나를 아이 편에 묶어주시오.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판관은 자신을 아이라 연좌제로 묶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 만에 하나 아이의 죄가 명백해지면 그 죄를 같이 짊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판관으로서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내놓은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아이가 불효자로 밝혀진다면 그 아이 편을 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나중에 복권도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낮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과연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로서는 믿질 게 없는 제안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런 공개 재판에서 권위를 보일 수 있고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판관이 지니 일석이조였습니다. 사또는 잠시 판관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웠습니다. 한때 사또 역시 정의로운 관리가 되기를 꿈꾸었기에 판관의 명망 또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한숨을 내쉬며 답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사또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관아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개신문이 열린다는 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고려장한 그놈을 신문한다더라. 쳐 죽여야지. 신문은 무슨 판관이 변호를 한다는데? 어느 쪽을? 고발한 삼촌 쪽이겠지. 아니, 아이 쪽이라는 말도 있어. 미쳤어. 불효자를 왜? 궁금증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색은 비슷비슷했지만 한양에서 은밀히 내려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문은 빠르게 조선팔도로 퍼졌고 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어쩌면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잠시 후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관이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 유배의 죄인의 몸이었습니다. 삼촌도 와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고추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옷이 더 남루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물을 것이 있다 하였소. 물으시오. 판관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한이 앞에 섰습니다. 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어미가 어디 있느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판관이 기다렸습니다. 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끌려온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연 것입니다. 어머니는 산에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죽일 놈. 불효자식 같으니. 삼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저놈을 죽여야 합니다. 저놈은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살인자입니다. 벌써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을 겁니다. 삼촌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아, 그 아주머니 불쌍해서 어쩌누. 사또가 한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판관이 삼촌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묻겠소. 이 아이의 손을 보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한이의 손에 쏠렸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판관이 말했습니다. 이 손은 산을 탄 손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요. 매일 탄 손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판관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밤마다 산에 올라간 건 시신을 확인하러 간 것이겠소. 삼촌이 툭 내뱉었습니다. 시신을 파묻었겠지요. 판관이 말했습니다. 어디에 말이오? 삼촌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판관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이 아이는 무죄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삼촌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판관이 물었습니다. 만약 찾아내지 못하면? 삼촌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관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아이가 무죄니 풀어줘도 되겠소. 삼촌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놈은 어미를 버린 녀석입니다. 판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에 말이오? 그게.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소문만 듣고 아이를 비난한 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실체도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말과 소문만 돌았던 것입니다. 판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혹시 도박비 때문에 어머니랑 아이를 몰아붙이진 않았소? 삼촌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형을 존경합니다. 형수와 아이를 아꼈습니다. 판관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그 증거는 그래 사람들입니다. 판관이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자의 말이 사실이오. 증인이 있소이까.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한심한 눈으로 삼촌을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삼촌의 행실을 알 수 있는 대목. 마을 사람 자체가 증인이 된 셈입니다. 그것이 곧 증거였습니다. 판관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날마다 산에 오르며 땅을 파헤친 걸 본 사람이 있소? 그 말에 마을 사람 여러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약초를 캐서 파는 걸 보았습니다. 약초를 다려서 어머니께 먹였습니다. 저희한테도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형이 제 무릎 까졌을 때 약 발라줬어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의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판관과 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삼촌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삼촌이 벌건 눈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증거가 있소. 증인도 증인이지만 증거가 없지 않소. 투전도 담보가 있어야 판을 벌일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나를 몰아세우는 거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판관을 보았습니다. 한이를 보았습니다. 재판의 열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일부 왈패들은 슬금슬금 사또의 눈치를 보면서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무리 전 판관이라도 귀양온 죄수가 죄인을 두둔하는 게 말이 되는 거요? 판관이 슬쩍 돌아보자 또 슬그머니 눈을 피합니다. 판관이 묘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면 사라진 증거가 직접 나오면 되겠소? 사라진 증거, 사라진 증인. 다름 아닌 한이의 어머니입니다. 한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설마. 잠시 관아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한이뿐 아니라 모두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판관이 관아 뒤쪽의 산등성이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명하였습니다. 모셔오너라.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아 뒷문이 열렸습니다.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몸이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이를 보았습니다. 한이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불효자가 아닙니다. 삼촌에게서 저를 지키려고 절에 보낸 것입니다. 매일 밤 산을 올라 저를 모셨습니다. 약초를 다려주고, 밥을 지어주고, 이불을 여며주고, 이 아이가 오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제 아들은 불효자가 아닙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같이 훌쩍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판관이 삼촌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할 말이 있으시오? 판관의 물음에 삼촌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두 다리를 덜덜 떨었습니다. 판관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미를 버린 것이 아니오. 당신에게서 어미를 지킨 것이오. 삼촌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관이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가 투전 빚을 갚으려 형수의 밭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형수를 협박했고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불효자로 모라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밭 때문에, 겨우 그 밭 때문에 조카를 팔아. 삼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까까지 눈물을 흘리던 자가 이번에는 진짜로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한이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효자가 나올 수 있나. 미안함과 존경심이 감돌았습니다. 한이가 일어섰습니다. 삼촌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한이가 말했습니다. 삼촌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을 텐데요. 삼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군장이라 누구보다 먼저 아우를 살폈을 것입니다. 아우가 개과천선하기를 바라며 그를 가르쳤을 겁니다. 얘를 가르쳤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 이유를 가르쳤을 겁니다. 삼촌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삼촌은 그렇게 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관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판관이 이 사건의 전말을 조정에 올렸고 사또 또한 소상히 보고하였습니다. 조정에서 답이 내려왔습니다. 한이에게 효자비를 내린다. 마을 어귀의 임금께서 친히 내린 효자비가 세워졌습니다. 한이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효자를 배출한 마을이라는 명예도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도 한이에게 사과하였습니다. 한이의 효심에 감복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비석 앞에 한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한이가 비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이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상을 받은 것보다, 임금님이 상을 주셨다는 것보다
어머니를 지킬 수 있게 된 사실이 반가웠습니다. 한이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지 비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지붕은 여전히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은 좁았습니다. 김장독은 바닥이 났습니다. 한이가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넣었습니다. 죽을 쑤었습니다. 좁쌀에 무척 말린 것을 넣은 묽은 죽. 그릇이 2개였습니다. 한이가 어머니 앞에 상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같이 먹자, 아들아. 한이가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모자가 서로 이마를 맞대고 따뜻한 죽을 먹는 것.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자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판관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복권이었습니다. 유배가 풀렸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영전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승판서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판관은 곧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한이의 집에 들렀습니다. 마루에 올라 방 안을 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글씨가 보였습니다. 인이의 지. 낡은 종이에 먹으로 쓴 글씨. 한이의 아버지가 쓴 글씨였습니다. 판관이 그것을 묵묵히 보았습니다. 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셨어요, 훈장님. 판관은 지난번 재판을 마치고 한이에게 자신을 훈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훈장이었던 아버지처럼 이제 자신이 한이를 가르치겠다고, 그리고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한이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자 판관은 기특한 눈빛으로 한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내 아비가 무척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쓴 글씨가 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판관이 물었습니다. 어떠냐? 나랑 같이 한양에 가지 않겠느냐? 거기서 내가 먹이고 또 가르칠 것이니라. 한이가 답했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십니다. 먼 길을 가기도 어렵고 고향을 좋아하십니다. 판관이 물끄러미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냐, 그렇다면 내가 틈틈이 책을 보내마. 그리고 때때로 사람을 보내겠다. 내가 보낸 책을 모두 읽고 답장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에 한이가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님의 말씀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판관이 웃었습니다. 아이인데도 너무 어른스럽게 자란 것 같아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판관이 한이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한이와 어머니 그리고 판관을 비추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산에 버린 아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자신을 비난해도 꿋꿋이 어머니를 보필하며 산에 오른 아이. 한이는 어쩌면 어려운 시절을 보낸 우리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이겨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보필했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자녀를 보살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따순야담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명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